네,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뭐니 해도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일 텐데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신흥국 입장에서는 걱정이 컸던 것이 외국인의 자금이 어느 정도 이탈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벌써 많은 자금이 이탈을 했고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간밤에는 또 헤아라 가치가 이 헤아라를 기준 통화로 공식 통화로 사용한 이후에 처음으로 1994년 이후에 처음으로 최저치 그러니까 4헤아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이 위기로 우리를 또 몰고 가지는 않을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오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곽수종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또 이 자리를 모시게 됐는데 네. 오늘도 또 좋은 도움 말씀 듣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 헤아라도 그렇고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도 그렇고 최근에 신흥국의 이 자국 통화 상당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 미 연준이 9월달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네.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미 연준이 이것을 연기를 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불확실성이 더 오히려 커졌다라는 말을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는 과연 미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네. 브라질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 괜찮지만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놓고 보면 과연 미국이 금리 인상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나아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브라질과 멕시코 또 뭐 주변에 있는 많은 신흥국, 아시아 신흥 국가들 사이에서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문제가 아직까지 불확실한 만큼 외국계 자본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최대의 변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되겠고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만 또 있으면 괜찮은데 특히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대내적으로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고 많은 신흥국이 앞으로 신용등급이 더욱더 강등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위기가 촉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기 가능성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세요?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어떻게 신흥국의 어떤 위기 가능성이 연계되어 있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미 네. 연준은 금리를 한번 올리면 예를 들어서 2004년부터 2006년 2년 기간 동안에 미 연준의 공개시장 회의는 1년에 8번 열립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2년이니까 16번인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7번 금리를 올리면서 1%였던 금리가 5.25%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 연준이 또 한 13번, 15번 계속해서 올리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브라질과 같은 외환보유고 측면, 왜 외환보유고가 중요하냐면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나는 달러 수요를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미 국무성 채권을 팔아서 거기서 달러를 가져와서 그걸 조달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형편에서 놓고 보면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국가들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뭐 S&P나 무디스 같은 곳에서 낮게 책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 경제는 A 플러스에서 AA 마이너스로 오히려 한 단계 상승시키면서 일본보다도 더 나은 신용 단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외국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국제 유가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와 강세와 또 맞물려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요인들도 있겠죠.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요즘에 글로벌 IB들이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크지가 않더라고요. 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최근 미국의 재고량이 어느 정도 늘고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유가가 올해 25달러까지도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한 분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35에서 45 사이에서 밴드권에서 박스권에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내년이 되면은 어느 정도 경기가 불확실성이 조금 더 누그러지게 되면 약간 셰일가스 부분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유가가 50달러 선 중반대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미국 주요 시카고 상업거래소라든지 주요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비치고 있는 가격대거든요. 네. 과연 중국 경제가 괜찮은가 또 미국 경제 셰일가스와 원유 생산업자들의 이러한 그 재고량 조정이 유가가 50달러 중반대에 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중동의 사우디와도 어느 정도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가 또 깊이 있게 알아봐야 할 것이 그렇다면은 미국의 중요한 금리 인상이 언제 어느 정도 속도의
속도로 시작이 될 것인가 여부일 텐데 일단 네.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불확실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더 불안한 양상이잖아요. 네. 10월에도 할 수 있다고 또 얘기들 하고 그렇죠. 12월도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나와서 12월 달 하기는 좀 곤란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맞아요. 할러데이 네.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에 네. 드라이 아이스를 끼얹는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 앞서서 또 여러분께서 들으셨겠지만 PMI 지수, 생산자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지금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는 공포지수가 지금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과연 미 연준이 10월 달에 아니면 만약에 한다 그러면 10월 달은 분명한 것 같은데 10월 달이 아니고 그게 12월 달까지 미루기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조차도 만약에 미 연준이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내년 3월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1월에도 공개시장 회의가 열립니다만 12월에 올리지 못하면 1월에도 올리는 게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3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클레이즈 투자은행 같은 곳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옐런 연준 의장이 내일 또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간으로 보자면은 뭐 한 6시 아침에 네. 방송을 하게 돼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또 전해드릴 텐데 여기에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예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앨런 의장이 지난 6월이었는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필라델피아 상공회의소 가서 연설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말미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네. 경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자니까 항상 틀린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더라라는 그 문구가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이 나올 때 제가 9월달 금리 인상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간의 어떤 뉘앙스가 품어져 나오는데 약간 암시를 준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결정도 9대 1이라고 하는 아주 압도적인 상황으로 미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약간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네. 지금 시진핑 주석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비행기 300대를 미국으로부터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협상이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확실성, 뭐랄까, 불확실성 부분을 조금 미국에서 힌트를 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이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인데 중국도 브라질과 만만치 않게 외환 보유고는 많이 있습니다만 3조 7천억 달러가 있습니다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중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5%의 성장이 내년에는 6에서 5%의 성장대 사이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비행기 300대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뭐 북핵 문제라든지 다른 딜 가지고서 미국과 충분히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10월 달도 약간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 네. 어떤 앨런 의장의 그 문구가 들어갈지 이게 비둘기파의 의견이 들어갈지 아니면 매파의 의견이 들어갈지를 들어보면 재밌는 분석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리 인상을 늦춰달라고 비행기 300대를 샀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우리가 않습니다. 또 예. 예상을 해보기로는 어느 정도 기브앤테이크 이러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구나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또 그 FOMC 회의가 끝나고 이 성명서에서도 중국을 콕 집어서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외부적인 변수에 대해서 우려감을 또 표명을 했잖아요. 글로벌 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미 연준의 정책 목표, 영어로 표현하면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네. 이 정책 목표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잡는 건데 미 연준은 소비자 물가와 실업률 두 개인데 이번에 한 개가 더 붙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 이게 붙었는데 글로벌 경제를 미국이 우려할 필요는 없는 나라이죠. 왜냐하면 뭐 윌슨과 몰로주의를 따르면은 고립된 거대한 섬으로 간다는 게 미국 경제의 어떤 정책 목표였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이후로 글로벌 경제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어떤 대립각 아니면 또 중국의 어떤 그 군사적인 부상, 경제적인 부상을 견제하기 위함이나 아니면 중국 경제가 너무 멋대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중국 때리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후폭풍으로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또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또 보류할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ECB에 대한 압박도 또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네. 간밤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예. 또 한 말씀을 했죠.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미 재무부가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본원 통화의 공급량이 줄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에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양적 완화의 축소 측면이죠.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다가 본원 통화가 증가하고 감소하다가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순간에 본원 통화의 감소량이 급격히 안정적인 모습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측면에서는 2018년까지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스 사태가 겉으로 나와 있지만 속병을 앓고 있는 것이 뭐 스페인, 이탈리아를 다 포함하는 유럽 경제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의 축소, 테이퍼링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러면 계속해서 돈을 더 풀어야 되는 상황에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 이 부분도 아마 미국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ECB가 풀어야 될 돈에 대한 담보가 미국 달러일 것인데 이 달러를 갖다가 오히려 올리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유럽에 풀어야 될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걱정이고 2008년 현재 미국 경제가 지탱이 되려 그러면 프레드 버거스턴 소장이 매일 50억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한 7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5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놓고 보면 이 돈이 매일 들어오기 위해서 미국 금리를 인상시키겠다. 급격히 인상시키겠다.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필요하지만 세계 경제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가장 큰 것이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일 텐데 중국 어제 발표된 제조업 PMI도 뭐 한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경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될까요? 중국 경제는 중국 정부가 이미 7%대 성장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였고 그렇죠. 중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대전환을 이미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7%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6%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서방에서 나온 하나의 관측인 것 같고요. 그런데 6% 떨어지니까 이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게 아닌가, 영착륙을 기대를 그렇죠. 했는데 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국 전문가들 말씀이 중국 경제의 어떤 성장 기조는 이미 상당히 오랜 역사 속에서 가져온 중국 공산당 속에서의 어떤 결정 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평가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경제정책 전반이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중국이 2008년부터 내세웠던 정치민주화의 30년 과정 속에서 경제 성장, 이 부분은 아마 7%, 6%에서 7%대로 양보하고 가는 것이 중국 내부의 어떤 합의가 아닌가.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반면에 세계 경제가 오히려 10%대로 가다가 4%포인트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어느 정도 미중 간의 물밑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중국의 통화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컨센서스일까요? 어떨까요? 중국 쪽 입장에서는 한때 미 달러와 외환 보유고를 이제 그 포트폴리오 자산을 구성하는 가운데 금도 들어가고 미국 채권도 들어가고 유로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형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달러와 비중을 낮추고 유로화 비중을 높이겠다고 한번 생각을 했다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의 미래를 놓고 볼 때 중국 위안화의 미래, 아시아에 있어서의 기축통화로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미국 달러화와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 쪽에 이번에 하나의 교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의 위상만큼 적어도 아시아에서 기축통화를 가져가려면 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협력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계속해서 미국 달러화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내수 경제를 단단하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런 형태의 구조개혁이 중국이 생각하는 아마 통화정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미국은 그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미국 달러화의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아마 양국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매년 2번씩 전략적 경제회담이라고 해서 SED의 확장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은 실무전에서도 충분히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지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다른 분께서 우리나라 맞불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물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금리 인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때 이제 이필상 교수께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를 합치면 약 5,500조에서 5,000조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터져버린다 그러면 정부가 갚는 게 아니고 기업이 갚는 게 아니고 가계가 다 갚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금리를 낮춰서 레버리지를 좀 디레버리징을 해야 된다. 부채를 빨리 낼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또는 일부 대부 금융권에서는 금리가 21%에서 34%까지 가고 네.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금 서비스 카드를 받더라도 21%대 현금 서비스 카드 연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가계 부담이 자영업자가 전체 가계 부채의 42.6%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50대 초중반들이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를 좀 낮춰줘서 가게가 숨통을 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네. 상당히 중요하다. 이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끌고 가서 부동산 경기에 폭발을 일으켜서 하나의 버블을 만들고 내수 진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부동산으로 자금을 끌고 갈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빚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이는 데 쓰는 것이 낫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필승 교수님께서 10월달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김필상 교수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네. 금리를 좀 낮춰주면서 숨통을 트이되 중요한 것은 빨리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그 여력을 넓혀야 되고 정부에서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담을 좀 확대해야 된다. 안심전환 대출도 지금 뭐 20만 명이 지금 포기한 부분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정부 기재부라든지 한국은행이 좀 더 고민을 해서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예. 대선 공약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9%대 이상의 고금리를 서민들에게 꽂아서 빨아당기고 있는 이런 아주 고금리, 대부업 영업과 비슷한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 금융업계에 좀 경고성 내용도 같이 주는 것이 경고라는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조금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한국 경제의 금융 정책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서 금리 인하로 인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겠지만 문제는 또 지금의 금리 수준이 사상 최저 수준이고 기존의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아직까지는 실효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이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7명의 구성을 보면 네. 한국은행장이 추천을 하고 또 기재부 장관이 추천을 하고 여러 또 사양상공회의에서 추천을 하고 현장과 이론을 다 실무를 결미한 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네.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볼 때 한국 경제가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살아나는 부분이 있느냐? 제가 올해의 말씀으로 부동산 경기로 몰릴 수가 있다라고 했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들거리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금리를 낮추지 않고 지금 금리 상태로 간다. 그리고 최저 금리이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더 우려된다. 충분히 우려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버블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갖다가 좀 막고 이 부분을 가계부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좀 더 틀어준다 그러면 한국 가계의 소비 구성을 조금 더 건전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춰도 저는 상관이 없다. 다만 낮춰줄 때 그 정책 방향이 부동산 투기로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계 빚을 갚으라는 것에 있으니까 이 점을 명확하게 해주고 대출 심사를 명확하게 한다면 저는 가계 부채 부담에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 보유율이 500조가 넘어가고 있다는 걸 네. 제가 들었습니다. 30대 기업만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시장으로서의 유동성 전환 이 부분도 정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하나의 독립적인 통화기금 미연준과 같은 이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리디노미네이션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화폐개혁 문제. 이 부분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뭐 최경환 장관은 부총리는 아니다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아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를 낮추면서 디노미네이션을 고려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지 않고 다른 쪽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갈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또 리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화폐 단위를 축소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네. 그래도 지금 위기 국면에서 화폐 단위를 축소하면 혼란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화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화폐 계획의 실패를 봐서도 실패했죠. 알지만 예.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화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가 1962년에 한번 했었거든요. 제 근래에는 그중에 네. 58년도인가 했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 화폐 개혁의 그 상황에서 경제가 혼란스러울 때 하기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만 가지고 화폐개혁 이야기를 끄집어내어도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급격히 흘러들어가서 버블을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돈을 부동산에 잠궈 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긴 터널을 아직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새벽에 오기 전에는 어둠이 더 짙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거는 아마 2018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재정 적자에 문제가 있고 기업은 기업 부채가 있고 한국은 가계 부채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려한 나머지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리는데 주저하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미국과 공조하는 체제,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중요한 안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가서 미국이 금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방향과 우리 금리 정책을 좀 유동적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슈 진단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